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 추가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요양병원 등 집단 시설에 있는 고령층과 종사자부터 먼저 맞게 되고요.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 이제 곧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군요. 자, 오늘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에너지 자립을 말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탄소 중립 2050에 대해 알아보고요. 2부는 부동산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하는지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에너지 자립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최근 취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 2050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탄소 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에너지 자립을 말하다 매주 퀴즈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네. 퀴즈 준비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듣고 힌트 하나 꼭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음 항목들을 줄일 경우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사용량, 배출량을 줄여도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 2번 수도, 3번 음식 쓰레기, 4번 가스. 네, 원장님 힌트 하나 주시죠. 4개 중에서 3개는 단어가 동일한데 다른 하나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원장님 그 거의 정도입니다. 정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거의 힌트로 정답을 드렸는데,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예, 1986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35주년이 됐고요. 현재는 울산에 있고요. 예. 에너지 정책 연구를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예. 보통 화석에너지라고 하는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하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온실가스라든가 전기요금 제도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고,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을 하고 국가 에너지 통계를 작성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 세계 자원 에너지 분야의 싱크탱크를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전 세계 4번째 싱크탱크고 3년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탄소 중립 2050 선언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첫 경제 활동으로 탄소 중립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네. 탄소 중립이란 이 개념부터 좀 낯선 분들이 많으세요. 먼저 탄소 중립이 뭡니까? 탄소 중립하고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한다라는 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양만큼 상쇄를 시켜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상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대신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화기에 사용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포장재라든가 건축물의 단열재 제조에도 이산화탄소를 쓰기도 하고 산업에서도 반도체의 공접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용접할 때도 이산화탄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외진 곳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땅속이라든가 특히 그 원유라든가 가스를 이제 발굴하고 난 다음에 채굴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거기다 주입해서 예. 그곳에다가 이제 저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시멘트에다가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CO2를 흡수하니까 예.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예.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것은 그것을 모아서 다른 제품 만드는데 활용하거나 저장하거나 나무 심기를 통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자라는 것이고 이거를 2050년 달성해보자라고 하는 게 탄소중립 2050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지난해 그 태어난 2020년생이 30쯤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기후 악당이란 이런 비판도 받기도 하는데요. 네. 현재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예.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 2018년에 7억 3천만 톤을 배출을 했고요. 2019년에는 7억 톤으로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작년에 2020년에 우리나라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5억 4천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공식적으로 나온 배출량이 7억 톤인데 예. 2020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는 5억 4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1억 6천만 톤이 차이가 있는데 목표를 미달성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30년에 세운 또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5억 3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악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인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입니다. 우리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그 TOE라고 하는 이제 단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은 고체고 가스는 기체니까 이거를 이제 석유로 환산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5.5톤. 예. 근데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은 3.4톤, 독일은 3.8톤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 낮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OECD 국가인데 OECD 국가의 평균은 4.1톤입니다. 우리가 5.5톤인데 OECD 평균이 4.1톤이니까 우리가 20% 이상 더 많이 배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4톤, 일본이 10톤, 독일이 11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좀 줄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걸 보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상 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 줄 베르느라는 사람이 1870년에 쓴 책이 해저 이말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호입니다. 그 노틸러스라는 것이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인데 이 책이 1870년에 나오고 40년이 지난 1910년대에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이 상용화돼서 나왔었죠. 물론 전쟁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달나라에는 토끼가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달나라 탐사도 하고 여행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 시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진보하느냐에 따라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탄소 중립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가 생존하고 또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것은 또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이미 탄소 배출을 규제해온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비교를 해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양을 좀 비교해 보면은 예. 유럽 연합에 비해서 우리가 매우 부족하고 현재 우리가 한 6%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100개의 전기 중에서 신재생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은 6%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더 높여야 되는 거고요. 또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로 우리가 대별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앞으로 판매를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는 앞으로 5년 뒤에 2025년부터는 앞으로 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새로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 예.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은 앞으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정부가 세운 몇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하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을 20%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 현재 6%에서 앞으로 10년 뒤에 20%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빨리 올려야 되는 거고요. 현재 6%죠. 그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예. 배출량을 현재 7억 톤 수준인데 이거를 5억 3천만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죠. 예.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이 석탄 화력 감축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그 저렴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미세먼지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중에서도 석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국내 전력 생산 비중을 보면은 석탄 발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걸 그 재생 에너지로 충당이 가능할지 좀 걱정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발전을 0으로 낮추고 그 비중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석탄 발전이 당장 내년이나 5년 뒤에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시간을 두고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50년에 석탄 발전을 제로로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뒤인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러한 석탄 발전이 40% 비중이지만 현재 시점에 40이고 이것이 30, 20, 10년 단위로 줄어든다 하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를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 빈 자리를 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 번 더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음 항목들을 줄일 경우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중에
사용량, 배출량을 줄여도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 2번 수도, 3번 음식 쓰레기, 4번 가스입니다. 힌트 한번 다시 주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 아마 단어 수가 제일 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장님 계속해서 이렇게 정답을 예, 너무 정답을 주신 힌트였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뭐 탄소 중립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행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탄소 중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또는 우리 산업 구조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예. 근데 그분들도 그렇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탄소 중립이라는 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바꿔줘야 되고 예. 그 바꿈과 동시에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돈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탄소 중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예. 그 중에서도 아리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리백이 뭐냐면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전부 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인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에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고 저렴하게 해도 그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면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강 부분도 고민해서 수소환원법이라고 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자동차 우리 현대 기아도 지금 내연기관차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데는 앞으로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를 판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이 바꾸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비자 또 이야기도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이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시민 참여를 또 장려하기 위한 제도나 프로그램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개인들도 이산화탄소를 직접 간접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타거나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우리 생활에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고 또 우리가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석탄이나 가스 발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든가 또는 단순히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할 수도 있는 게 베란다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에 내가 작은 양이라도 스스로 생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탄소 포인트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은 포인트를 줍니다. 그걸 탄소 포인트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탄소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탄소 포인트제 또는 그린 카드 이러한 것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음 항목들을 줄일 경우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중 배출량을 줄여도 탄소 포인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 2번 수도, 3번 음식 쓰레기, 4번 가스인데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3번입니다. 음식 쓰레기 줄여야 되긴 하지만 탄소 포인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영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건물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입점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최근 골프 연습장이 새로 생겼는데요. 자, 그런데 새로 생긴 골프 연습장에서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 퍼팅 연습시설과 카운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와 로비에 설치된 이 시설물 때문에 통행 공간도 좁아지고 저희 가게도 가려져서 정말 불편한데요. 이러한 불만을 접수한 상가 건물 관리단은 골프 연습장의 운영자에게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골프 연습장의 운영자는 어차피 복도와 로비는 임대할 수 없는 공간인데 무슨 부당 이득이냐며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연 누구의 입장이 맞는 걸까요? 네, 건물의 공공 공간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예. 2번,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예. 골프 연습장의 운영자가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은 좀 당연히 치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당 이득까지 반환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 2번 아닙니까? 네, 정답은 1번,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입니다. 예. 네, 민법 제741조에서는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유사한 사례에서 그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집합 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가 이를 점유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부당 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예. 이러한 기존 입장을 바꿔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례와 같이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공용 부분이 구조상으로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 점유할 경우에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따라서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골프 연습장의 운영자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1층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서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얻은 수익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였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부동산 세금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코로나 2.5단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주 1일 확진자 규모를 600명에서 700명으로 예측하자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 청장은 지난주 1.0 정도인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이번 주 추계치 0.88로 이를 밑돌 것으로 본다며 고무적인 상황을 전망했고요.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어제 400명, 오늘은 500명대까지 내려온 신규 확진자 수 규모도 현행 2.5단계인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공매도 금지 끝나는 3월 15일입니다. 최근 과열 논란을 낳고 있는 주식시장. 어제도 장중 한때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과연 끝이 어디인가 증권사들의 전망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3월 15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해 개인들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한편에선 주식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공매도라며 무작정 공매도를 막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세 번째 숫자 국내 증시에서 3분의 2 넘는 IT 비중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증시 시총 30위 내 IT 업종 비중은 20년 전인 2000년 25.4%에서 2020년 63.3%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IT 업종의 대표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죠. 자, 듣고 보니 요즘 주식시장에서 펄펄 날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반면에 시총 30위 내 금융업 비중은 12.4%에서 6.2%로 줄었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치킨 60마리 환불 논란입니다. 한 공군부대에서 치킨을 60마리 125만 원가량 시키고 전액 환불받은 뒤 별점 테러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며 공군부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치킨 60마리를 시킨 공군부대 측이 미리 공지되지 않은 배달비를 더 받았고 치킨 포장도 미흡했으며 치킨 상태까지 안 좋았다고 항의하자 업체는 포장 미흡을 인정하면서 치킨 한 개와 서비스 등을 더 제공했는데도 계속된 항의로 전액 환불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진위를 따져봐야겠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60마리면 그 치킨집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일 텐데 시켰다가 전부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대단한 배짱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겠는데요. 참, 60마리인데 또 전액 환불까지.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자, 1부에서 그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3285번님 음식물 쓰레기요라고 하셨고 6236번님 음식 쓰레기 3297번님도 정답 3번 음식 쓰레기 0779번님 정답 음식 쓰레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죠. 7479번님께서도 음식물 쓰레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아껴 쓰고 절약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최영진 아나운서님 항상 알찬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4306번님은 제일 긴이라고 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 힌트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고 0506번님 문자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많이 안 와서 정답을 이렇게 알려주나 싶어 보냅니다. 음식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저희 문자 많이 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7117번님 정답 음식 쓰레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탄소 중립은 꼭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미래 세대에 미룰 순 없잖아요. 라고 또 좋은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크리스토퍼의 Hungover. 네, 2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많은 희망 중에 내 집 마련도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마주하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2021년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사는 가야 하는데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 주택이 됐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절세를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가 나은지 등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춥네요. 예,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하니까 보고 싶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제도가 또 상당하다면서요? 네, 작년 한 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부동산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또한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이 또 많은데요. 예. 중요한 것만 꼽아도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다주택 중과 세율 인상, 단기양도 중과 세율 인상,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요건 강화와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과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올해 바뀌는 그 부동산 세금 제도 좀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득세 세율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소득세의 경우에 작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6에서부터 42%였습니다. 예. 1월 1일부터는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3%포인트 인상됐고요. 예.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대해서 42% 세율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예. 10억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이게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만 올라간 거라서 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전체 국민 중에 0.05%, 한 10,000명 정도만 대상이 되니까 예. 국민 대다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율이 근로소득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때도 같은 세율입니다. 예. 양도세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발생한 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꼭 고소득자가 아니라도 부동산 양도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 세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단기 양도 중과세율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세금은 주로 좀 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다주택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예. 2주택은 16에서 55%, 3주택은 26에서 65%였었는데 예. 올해 6월 1일부터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2주택은 26에서 65가 되고요. 예. 3주택은 36에서 75%가 되는데 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더 붙기 때문에 최고 세율의 경우에는 8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5월 31일 전 잔금을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세율이 많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좀 파시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조금 예상치와는 다른데요. 예. 종부세 부담도 높아지고 양도세 세율도 추가로 올라가는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이런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전까지 그러니까 세금 부담 때문에 미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 즉 이른바 이제 급매물건이 시장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분명히 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집값 상승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좀 더 강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맞습니다. 예. 자, 다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금액 9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고 예.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씩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8%씩을 공제, 즉 차감을 해줬는데 예. 올해부터는 거주기간별 4%, 보유기간별 4%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보유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공제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예.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이시라면 거주기간도 챙겨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올해부터는 그 분양권도 주택세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태까지는 분양권의 경우에 준공될 때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 일반 분양권의 경우에는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집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다른 집을 팔 때 분양권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예. 이로 인해서 분양권과 다른 집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였다면 다주택에 따른 중과까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 오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계속
세목을 가리지 않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 증가도 중요한 화두였는데 올해는 종부세 세율도 오른다고요?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몇 년째 계속 종부세 인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0.1에서 0.3%포인트씩 인상돼서 0.6에서 3%의 세율이 되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2에서 6%로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매년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씩 계속 오르고 그래서 올해는 95%가 적용이 되고요.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계속된다는 걸 고려하면 당분간 종부세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데 대해서 단일 세율로 3% 또는 다주택은 6%까지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하지 마라, 빨리 팔아라. 그래서 시장에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방안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금 올리는 게요? 네, 실제로는 이러한 종부세를 이렇게 인상하는 걸 통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수요들은 많이 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다주택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종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중과 쪽이 금액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쉽게 매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담도 잠시 뒤에 이어갈 텐데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주택이 됐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사는 가야 되는데 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서 좀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 절세를 위해서 부부 공동 명의가 나은지 등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빨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내 집 마련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내 집 마련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청약입니다. 2030 입장에선 가점제 청약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청포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올해에는 2030을 위한 청약 제도 변경이 변경되면서 조금은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은 30%가 이제 할당이 되는데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로 비교적 소득 수준이 좀 낮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최대 140%, 맞벌이의 경우에는 160%까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공공주택 역시 기존의 소득 기준 100%에서 올해는 130%, 맞벌이의 경우에는 최대 140%까지 대상자가 좀 넓어집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130%라고 하면 매월 약 722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고요. 맞벌이 140%의 경우에는 매월 기준 약 777만 원 정도 이하면 대상이 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러니까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득 기준도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의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100%, 민영주택은 130%였던 소득 기준이 공공주택은 130%, 민영주택은 160%까지 완화가 됐거든요. 3인 가족 기준으로 160%는 매월 약 888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청약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기존의 특별공급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거주, 주거 환경의 약자에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전체 대상 물량 중에서 70%는 기존의 강화된 소득 요건 위주로 먼저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이러한 우선 공급에서 탈락된 사람들 플러스 이번에 완화된 소득 조건으로 대상자가 넓어진 사람들과 함께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올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과 관련해서도 꼭 기억해둬야 할 내용도 있다고요? 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에서 민간 택지는 2에서 3년, 공공 택지는 3에서 5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시세 대비 80% 미만의 분양, 즉 저가로 분양을 했을 때에는
민간 택지는 3년, 공공택지는 5년이 의무 거주 기간이고요. 예. 만약 이제 청약이 당첨됐다가 의무 거주 기간 내에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예.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주 의무 기간에 거주하지 않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첨이 취소가 됩니까? 이미 당첨 및 분양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이 됩니다. 또한 거주 사실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 요청이 있었을 때 이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거주 사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추가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상담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6618번님. 서초에 주택 한 채가 있고 목동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초 집은 8년 전에 구입하고 계속 전세로만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세금이 더 많아집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서초의 집에서는 거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거주하지 않으셨어도 9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건 가능하고요. 다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2년을 거주해야만 8년 보유에 대한 64%의 장독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독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파시기보다는 향후에라도 거주를 몇 년간 하실 수 있겠는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그냥 팔기보다는 거주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4855번님, 현재 1주택자입니다. 추첨분 청약을 넣고 있는데 혹시 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에 당첨되고 나서 향후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준공된 때로부터 2년 내에 기존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 사항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조건만 갖추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72번님, 지난해 보유하던 집을 팔고 지금 현재 무주택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년 전 물려주신 집을 형제들 넷이 함께 등기한 상태인데 무주택 청약이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지분으로 받은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약에 따른 무주택 가점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거라서 가점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약은 가능한 거죠? 청약 자체는 상속주택의 지분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875번님, 2주택자로 이번에 고지서 받고 한 채를 매도하거나 증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셨네요. 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인상들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종부세를 가계의 현금 흐름상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부담이 어렵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이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작년 8월 12일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기준시가 3억 이상인 주택일 때에는 기존의 3.8이나 4%에서 12.4% 또는 13.4%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같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증여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 선회하신다면 올해 5월 31일 전에 매도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1960번님, 성남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2채 있고 파주에 집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한 채를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시간 없어서 그냥 대략 금액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임대사업자 등록의 기간을 다 맞추셨다면 중과를 피해서 그냥 기본세율로 6에서 45%만 내시면 되지만 이게 이제 기간 중에 그러니까 요건을 채우지 못하신 상태라면 다주택으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신 후에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